어머니, 여기 서류에 사인만 하시면 돼요. 서류? 무슨 서류인데 그래? 검사 동의서예요. 그냥 사인만 하세요. 잠깐만 이게 뭐야? 요양원 입소 동의서라고 돼 있잖아.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치매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죠. 뭐라고? 내가 아직 멀쩡한데 벌써 날 요양원에 보낸다고? 뒤에서 준호가 다가와 말했어요. 엄마, 큰 소리 내지 마세요. 다 엄마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내 허락도 없이 내 이름으로 이런 서류를 내미는 게 날 위한 거라고? 그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숨이 막히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이미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구나.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내 인생을 내가 지켜야 한다고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돼요. 제 이야기를 듣고 힘을 얻을 누군가가 있으니까요. 제 하루는 늘 같았어요. 새벽 5시 반이면 눈이 절로 떠졌어요. 알람이 필요 없었죠. 3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라 어두운 새벽에도 저절로 눈이 떠졌어요. 부엌 불을 켜면 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면서 안경이 뿌옇게 김에 덮였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멸치볶음을 달달 볶으면서 손주들 도시락을 챙겼죠. 소풍날이면 새벽 3시부터 일어나 김밥을 말았어요. 손주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달걀 지단, 시금치를 넣고 때로는 귀여운 모양의 유부초밥까지 만들어줬어요. 아이들이 현관문을 나서며 할머니 고마워요 하고 안기면 그 순간만큼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낮에는 남의 집 가사도우미로 나가 하루 종일 청소와 빨래를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면 저녁상을 차려야 했고 설거지를 마칠 때쯤이면 하루가 끝났죠. 저는 늘 생각했어요. 내가 있어야 이 집이 굴러가는구나. 내 존재가 소중하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아들은 늘 바쁘다는 핑계로 집안일은 전혀 손대지 않았어요. 며느리 수경은 처음엔 어머니 덕분에 살아요 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하다는 듯이 저를 부려먹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청소는 매일 하셔야 돼요. 제가 친구들 초대하는 날이 많거든요. 저녁은 6시 정각에 맞춰주세요. 애들 학원 시간 때문에 늦으면 안 돼요. 빨래는 저희 옷이랑 섞이지 않게 따로 해주세요. 혹시라도 세탁기에서 물 빠져나와서 얼룩이라도 지면 곤란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가족이 아니라 무급 가정부 같았어요. 어느 날은 소파에 앉아 잠깐 TV를 보고 있었어요. 드라마 속 인물들이 다투는 장면을 멍하니 보고 있었는데 수경이 들어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아침부터 너무 시끄럽네요. TV 소리 좀 줄여주세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새벽부터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며 밥하고 빨래하다가 겨우 얻은 잠깐의 휴식마저도 허락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다가와 말했어요. 할머니 아빠가 급히 필요하다고 했는데 통장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내 돈, 내 인생까지 흔들리고 있구나 싶었죠.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정밀 검사 결과는 분명했어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치매 초기 증상은 전혀 없습니다. 기억력도 좋으시고 생활에 지장이 없으세요. 저는 안도하며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준호와 수경은 무표정하게 의사 말을 흘려들었어요. 의사 선생님, 어머니가 가끔 깜빡깜빡 하시는데 이 정도면 치매 초기 아닌가요? 아니요, 나이 드시면 누구나 조금씩 건망증은 있습니다. 치매와는 전혀 달라요.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의사들도 다 똑같네, 엄마.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셔야 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얼려버렸어요. 며칠 뒤 식탁에서 들은 대화는 제 마음을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저는 부엌에서 국을 휘젓다가 무심코 들었죠. 여보, 어머니 계속 두면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돼. 그러게 요양원 보내면 우리도 자유롭고 집 문제도 빨리 정리할 수 있잖아. 그 순간 숟가락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는데도 치울 힘조차 없었어요. 나는 이미 가족이 아니라 짐이구나. 나 때문에 억눌린 자유를 되찾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숨이 막혀왔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창문을 열었지만 바깥 공기도 차갑고 서늘하기만 했어요. 그날 밤 방에 들어가 불을 끄고 누웠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단지 가족을 위해 희생했을 뿐인데. 며칠 뒤 저는 은행에 갔다가 평생 잊지 못할 충격을 받았어요. 창구 직원이 제 통장을 내밀며 말했어요. 며칠 전에 가족분이 인출해 갔습니다. 위임장과 도장도 제출되었어요. 순간 귀가 멍해지고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제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 8천만 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 자리에 앉아 서류 위에 적힌 제 이름을 멍하니 바라보는데 그 이름이 왜 이렇게 낯설게 보이는지 그때 머릿속에 스쳐간 기억이 있었어요. 몇 달 전 준호가 말했었죠. 엄마, 잠깐 도장 좀 빌려주세요. 회사 일 때문에 급한 서류가 있어서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도장을 내줬어요. 아들을 믿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겠냐고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도장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은 몰랐죠. 집으로 돌아와 수경을 불렀어요. 내 통장에서 8천만 원이 빠져나갔다. 누가 그랬니? 수경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말했어요. 급히 쓸 일이 있어서 잠깐 가져다 쓴 거예요. 곧 채워 넣을 거예요. 잠깐? 내가 잠깐이라고 한 그 돈이 내가 평생 허리 휘며 모은 돈이다. 어머니, 너무 예민하시네. 어차피 가족끼리인데 뭐가 문제예요? 그 말이 제 귀에 날카로운 칼처럼 꽂혔어요. 가족이라면서 왜 제 허락 없이 내 돈을 가져가요? 가족이니까 괜찮다. 그 말 속에 담긴 무시와 당연함이 저를 더 아프게 했어요. 그날 밤 저는 통장을 가슴에 끌어안고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통장 장부를 넘기면서 손이 떨렸어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거기에 새겨진 숫자들이 제 지난 세월을 증명해주고 있었어요. 남편이 떠난 뒤 혼자 아이를 키우려고 남의 집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설거지를 하면서 모은 돈이었어요. 여름 땡볕 아래서 땀범벅이 되어 청소를 하고 겨울 찬물에 손이 갈라져 피가 나도 꾹 참고 일해서 모은 돈이었어요. 숫자 하나하나에 제 인생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게 잠깐 쓴 것이라는 말로 사라져 버렸어요.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어요. 서류를 받아들고 집에 오는 길에 손이 덜덜 떨렸어요. 거기엔 제가 모르는 글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근저당권 설정, 제 집은 이미 은행 담보로 넘어가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 준호가 도장을 빌려갔던 바로 그 무렵이었어요.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이 집은 제 인생의 증표였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아이 하나 키우기 위해 허리 휘도록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아 장만한 집이었어요. 밥 한 끼 굶고 옷 한 벌 덜 사고 신발 밑창이 닳아도 꿰매 신으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이었는데 그 집이 이제 아들과 며느리의 대출 도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는 친구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희야, 나 큰일 났어. 내 돈도 집도 다 무너지고 있어. 영희는 말이 없더니 한참 만에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픈아, 내가 몇 번 말했잖아. 며느리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고. 너는 왜 그 말을 흘려듣니? 그래도 내 아들이잖아. 내 며느리잖아. 내가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겠니? 세상에 믿을 사람 따로 있어. 내 삶은 내가 지켜야지. 안 그러면 다 빼앗기는 거야.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내 삶은 내가 지켜야지. 밤이 깊도록 눈을 감을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다가 스스로에게 수십 번 말했어요. 나는 이 집의 주인인데 왜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하지? 내가 버려질 이유가 뭐지? 이 집은 내 피와 땀인데 왜 내가 투명인간처럼 취급받지?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요양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차 문이 닫히고 낯선 건물 앞에 서 있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회색 벽, 차갑게 닫힌 철문, 복도마다 퍼져 있는 소독약 냄새. 그곳은 마치 살아있는 무덤 같았어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여기 계시면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식사도 챙겨드리고 약도 제때 드리니까요. 하지만 제 귀에는 이렇게 들렸어요. 이제 당신은 감옥에 갇힌 거예요. 밤이 되자 더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침대마다 노인들의 흐느낌이 들려왔어요. 아들아, 나 언제 집에 가니? 딸아, 여기 너무 춥다. 그 목소리들이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눈을 감아도 귀에 울렸어요. 나도 여기서 천천히 죽어가겠구나.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외쳤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야. 내 인생을 내가 지켜야 해. 다음 날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일 때 저는 작은 가방 하나를 움켜쥐고 철문을 빠져나왔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달리던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벼웠어요.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들과 며느리는 놀라 눈을 크게 떴어요. 엄마, 어떡해? 저는 그들의 말을 끊었어요. 이 집은 내 피와 땀으로 세운 집이야. 너희가 날 치매 환자로 몰아도 내 인생은 빼앗기지 않아. 며느리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이기적이세요. 저는 담담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이제는 이기적으로 살 거다. 평생 남만 위해 살았으니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 거야. 그 말은 제 선언이자 제 생의 첫 자유의 외침이었어요. 며칠 뒤 저는 오랜 친구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희야, 나 이제 내가 사는 시골로 내려가 살래. 여기선 더는 못 있겠다. 영희는 한참을 듣더니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 옥부나 진작 그랬어야지. 내가 집 하나 알아봐 줄게. 이제라도 내 삶 살아. 그 길로 저는 집을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갔어요. 아침이면 닭이 울고 저녁이면 바람이 불어오는 곳. 작은 텃밭을 가꾸고 이웃과 김치를 담그며 웃었어요. 영희와 막걸리 한 잔 기울이며 해지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깨달았어요. 이제야 내가 살아있구나. 돈은 잃었어요. 아들의 배신은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하지만 저는 제 이름과 자유를 되찾았어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옥분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짐했어요. 다시는 나 같은 노인이 나오지 않기를. 모든 부모가 존중받고 모든 노인이 끝까지 사람답게 살 수 있기를.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누군가에게 버려지고 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꼭 기억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 거예요.